폭우가 쏟아지는 밤하늘은 마치 검은 잉크를 엎지른 듯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 홀로 우뚝 솟은 대저택은 기괴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서유는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는 언덕길 위에서 자신의 차를 멀찌감치 세워둔 채 우산도 없이 그 거대한 철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쏟아지는 빗물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나약했던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 숨죽여 울던 여인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 이 자리에 섰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직접 설계했던 것이었기에 외부인의 침입을 철저히 막아내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익숙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녀는 천천히 철문 옆에 숨겨진 보안 패널로 다가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능숙하게 키패드를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빗물에 젖은 손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삑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아주 미세한 틈을 보이며 열렸고 서유는 주위를 경계하며 재빠르게 안으로 몸을 숨겼다. 강민호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운다는 정보는 이미 확실했기에 이 넓은 저택에 남겨진 것은 고용인들 뿐일 터였으나 그녀는 그들조차도 마주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여야만 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는데 고풍스럽고 우아했던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주인의 과시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기괴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서윤에게 역겨움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수입산 가죽 소파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이곳에서 벌어졌을 파티와 음모들을 상상했고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선 향기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그것은 강민호가 즐겨 쓰던 남성용 스킨 냄새가 아니라 달콤하면서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여성의 향수 냄새였다. 서유는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는데 계단 난간을 잡은 그녀의 손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지만 호흡만은 지극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안방은 과거 그녀와 강민호가 함께 사용했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금단의 구역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서 멈칫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에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주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침대 위에는 흐트러진 실크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어 누군가 최근까지 머물렀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물건들의 시선이 고정되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가의 화장품들과 보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유는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그 색깔은 그녀가 평소에 즐겨 바르던 차분한 톤이 아니라 도발적이고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서윤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화장대 구석에 놓인 빗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것도 그리고 고용인들의 것도 아닌 낯선 여자의 것이었다. 서윤의 시선은 화장대를 지나 벽면에 걸려있는 거대한 추상화로 향했는데
그 그림은 강민호가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척하며 거액을 들여 사들인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림의 프레임을 잡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냈고 예상대로 차가운 금속성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이얼의 표면은 잦은 사용으로 인해 미세하게 마모되어 있었다. 서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소형 전자 청진기를 꺼내 금고 다이얼에 갖다 대고 미세한 클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곤 했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언제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의 조합일 것이라는 그녀의 추측은 빗나가질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서류 봉투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서유는 현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검은색 가죽 파일을 꺼내 들었다. 파일 안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이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민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들을 한 장씩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손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눈동자는 서류 내용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훑어내리고 있었다. 이 서류들은 강민호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가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이 욕망의 탑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것이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귀에 꽂혔는데 그것은 분명히 고성능 스포츠카 특유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배기음이었다. 서유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려다 보았는데 빗줄기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택의 정문을 통과해 진입로를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강민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출장 자체가 거짓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조수석에서 내리는 그림자는 우산을 받쳐든 강민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차에서 내렸는데 그 실루엣은 화장대에서 느꼈던 그 낯선 기운의 주인임이 분명했다. 서유는 급히 금고 안에 있던 파일들을 원위치시키고 문을 닫은 뒤 그림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원래의 각도대로 맞추어 놓으며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1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또각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트리며 2층으로 울려 퍼졌다. 서유는 안방 옆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으로 몸을 숨기며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어 바깥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시야를 확보했는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었고 남자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약간 들떠 있었으며 여자의 목소리는 교태가 섞인 콧소리로 남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서윤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가 내뱉는 말들은 회사의 합병 문제와 경쟁자들을 어떻게 짓밟을 것인지에 대한 더러운 계획들이었고 여자는 그런 그를 치켜세우며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속물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안방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자 갑작스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서유는 숨을 죽인 채 드레스룸의 틈새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민호는 3년 전보다 살이 조금 더 찐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오만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고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찌든 눈빛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목걸이를 한 채 강민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서윤은 잠시 숨이 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술집 여자가 아니라 서윤이 과거 사교계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최유라였으며 당시에는 청순하고 얌전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다. 최유라가 강민호의 정부였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배신감을 넘어서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놈들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더 깊고 추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최유라는 강민호를 침대에 앉히고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그 태도는 이 집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양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강민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였고 강민호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그 역겨운 광경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철저한 파멸이라는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윤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녀의 신경은 더욱 날카롭게 곤두섰는데 강민호는 죽은 사람 취급하며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고 최유라는 그런 그를 부추기며 낄낄거렸다. 갑자기 최유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장대 쪽을 바라보았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해서 그녀는 미세하게 달라진 화장대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최유라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천천히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쓰던 립스틱을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살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호가 왜 그러냐고 묻자 최유라는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만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시선이 서윤이 숨어있는 드레스룸 쪽으로 향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윤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테이저건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근육을 이완시키며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강민호는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최유라를 달랬지만 그녀는 찜찜한 표정을 거두지 않고 드레스룸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서윤의 심장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1층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보안 경보 오작동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깜짝 놀란 강민호와 최유라는 동시에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서윤이 들어올 때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심어둔 시간차 바이러스가 정확한 타이밍에 작동한 것이었는데 이 소란을 틈타 그녀는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포착했다. 강민호가 욕설을 내뱉으며 인터폰을 확인하기 위해 방을 나가자 최유라도 불안한 듯 그의 뒤를 따라 나갔고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드레스룸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안방의 문을 소리 없이 잠그고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호의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가져온 USB를 꽂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복사가 아니라 저택의 메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화면에 흐르는 코드들이 녹색으로 바뀌며 설치가 완료되자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노트북을 닫은 뒤 창문을 열어 빗줄기가 들이치는 발코니로 나갔다. 3년 전 비참하게 쫓겨날 때와는 달리 지금 그녀는 이 집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게임의 규칙은 오직 그녀만이 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발코니 난간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방안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와도 같았다. 기다려, 내 집에서 낯선 냄새를 깨끗이 치워줄 테니. 서윤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 사라진 직후 잠겨진 안방 문이 거칠게 흔들리며 강민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에는 이미 빗물에 젖은 커튼만이 스산하게 펄럭이고 있을
뿐이었다.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 소동이 가라앉고 난 뒤의 거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의 잔향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는 듯했다. 강민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풀어헤쳐진 넥타이 차림으로 계단을 뛰어내려왔고 그 뒤를 따르는 최유라의 얼굴은 공포와 짜증이 뒤섞여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침입자가 도망갔을 것이라 확신하며 보안업체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빗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을 등 뒤로 늘어뜨린 채 흔들림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기이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계단 위에 굳어있는 두 사람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샹들리에의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눈앞에 있는 존재는 분명 3년 전 자신이 무일푼으로 내쫓았던 전처 한서윤이 틀림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죽은 듯이 지내던 그녀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을 부르려 했지만 서윤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자 그 날카로운 소리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소파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는데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남겼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런 초라함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과거에 주눅든 음성이 아니라 낮고 힘있는 톤으로 변해 있었다. 오랜만이라는 그녀의 인사는 반가움이 아닌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고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기운에 압도당했다. 옆에 서 있던 최유라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민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강민호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것은 안방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그가 최근에 시도한 불법 자금 세탁의 정확한 액수였다. 강민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서윤이 단순한 복수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은 굳어버린 강민호를 비웃듯이 밀쳐내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이 집에서 당분간 머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던졌다. 최유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윤을 쏘아붙이며 어디서 거지 같은 몰골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악을 썼다. 그녀는 서윤이 강민호의 전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기세등등하게 굴며 강민호의 팔에 매달려 서윤을 쫓아내라고 보챘다. 하지만 서윤은 최유라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싸늘한 조소를 보냈다. 서윤은 최유라가 입고 있는 붉은색 원피스가 지난 시즌 재고 상품이라는 것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그녀의 허영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최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윤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뻗었지만 서윤은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최유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서윤은 잡은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그녀를 차갑게 올려다보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은 여전하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히 화장대 위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민호라는 남자와 이 집, 그리고 서윤이 누려야 했을 모든 권리를 가로챈 최유라의 도둑질을 비난하는 중의적인 표현이었다. 서윤은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고 최유라는 중심을 잃고 소파 옆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나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다. 강민호는 두 여자 사이의 살벌한 기싸움을 지켜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른다면 서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장부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 뻔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유라를 진정시키고는 서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 서윤은 돈이나 사과 따위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요구는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강민호와 최유라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지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서서히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결국 강민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윤의 체류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하인들을 불러 1층 구석에 있는 손님용 방을 내주라고 지시하며 짐짓 선심을 쓰는 척했다. 최유라는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강민호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고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다. 강민호는 서윤에게 허튼 수작을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서윤은 그런 그를 비웃듯이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서윤에게 있어 배정받은 방의 위치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녀에게 이 집 전체는 잠들지 않는 전쟁터이자 사냥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용인들이 쭈뼛거리며 안내한 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구들은 낡고 초라했지만 서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혼자가 되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멘탈을 다잡았다. 그녀는 방 안을 꼼꼼히 살피며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했고 가져온 가방에서 소형 장비들을 꺼내 자신만의 보안 구역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이 방은 앞으로 그녀가 작전을 구상하고 강민호의 숨통을 조여갈 지휘 통제실이 될 것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며 이 밤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었는데 서윤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밖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강민호의 금고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화면 속의 숫자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이 정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가 파헤쳐야 할 진실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한편 2층 안방에서는 강민호와 최유라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방음이 잘 된 벽 덕분에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성능 스피커의 진동 같은 울림이 1층까지 전해졌다. 최유라는 강민호에게 어떻게 전처를 집안에 들일 수 있느냐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고 강민호는 사업상의 비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균열은 서윤이 의도한 대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욕망과 이익으로 얽힌 관계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들의 다툼 소리를 자장가 삼아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밝아오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집안을 감싸고 있는 냉기는 더욱 짙어졌고 고용인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새도록 노트북을 두드리며 강민호 회사의 조직도와 자금 흐름을 분석했고 새벽녘에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덮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지난밤의 긴장과 빗물 냄새를 씻어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하듯 주먹을 쥐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될 것이며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과거의 가면을 쓰고 그들을 안심시킨 뒤 가장 방심한 순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민호와 최유라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서유는 고용인이 내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최유라는 서윤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태연하게 신문을 넘기며 식사 예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민호는 머리가 아픈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서윤은 그에게 오늘 회사 일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으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마치 3년 전에 평화로웠던 아침 식탁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녀의 연기에 강민호는 소름이 끼쳤지만 그녀가 쥐고 있는 패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뜻밖의 방문객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는데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강민호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하수인이었다. 강민호는 당황하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용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들어오자마자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비서실장은 죽은 줄 알았던 사모님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주며 묵직한 가방의 무게에서 불법적인 거래의 냄새를 맡았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사냥꾼의 것으로 돌변했다. 강민호는 급히 비서실장을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고 최유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쫓았지만 서윤은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그 광경을 감상했다. 닫힌 서재문 너머로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갈 것이 뻔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둔 상태였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높였는데 들려오는 내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고 그것은 강민호가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며 그녀는 수첩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메모하기 시작했는데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서윤은 메모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목적지는 서재가 아니라 최유라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룸이었다. 원래 안방을 차지했으나 서윤의 기세에 밀려 잠시 피신한 방이거나 드레스룸, 최유라가 강민호를 쫓아 서재 근처를 기웃거리는 사이 서윤은 그녀의 방에 잠입하여 그녀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화려한 명품 가방들과 보석함 속에서 서윤은 이질적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낡은 이집 폴더폰이었고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암호 같은 문자 메시지들은 최유라가 단순한 정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재빨리 폴더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빠져나왔지만 문 앞에서 마주친 최유라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복도 한복판에서 마주친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는데 최유라는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서윤을 쏘아보며 남의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서윤은 주머니 속에 폴더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방의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 고용인들을 교육해야겠다고 둘러댔다. 최유라는 그 뻔뻔한 대답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당장이라도 몸수색을 할 기세로 다가왔지만 서유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며 귓가에 나지막한 한마디를 던졌다. 3년 전 강민호가 당신에게 선물했던 그 가방이 사실은 내가 쓰던 것을 리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서윤의 속삭임은 최유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완벽한 미끼였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최유라가 씩씩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들을 확인하는 사이 서윤은 유유히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은신처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문을 잠그고 훔쳐온 폴더폰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구형 모델이라 보안이 허술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내부에는 복잡한 이중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과 폴더폰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자신이 개발한 해독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화면에 뜨는 진행률 막대가 더디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초조함을 느꼈다. 이 폰은 최유라가 강민호 몰래 외부와 소통하는 비상 연락망임이 확실했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 해독이 진행되는 동안 서유는 창밖을 내다보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민호와 최유라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려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심리전이었다.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내부에서 생긴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듯이 탐욕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의심이라는 독약에 가장 취약할 것이 분명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유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는데 고용인들은 당황하여 그녀를 말렸지만 서유는 솜씨를 발휘하고 싶다며 그들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주방에 퍼지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생선구이의 향기는 겉멋만 잔뜩 들어 퓨전 요리나 배달 음식을 즐기던 최근의 식탁 풍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강민호는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는 익숙한 냄새에 홀린 듯 식당으로 들어왔고 식탁 위에 차려진 정갈한 한식 상차림을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과거 그가 사업 초기에 힘들었을 때 서윤이 매일같이 차려주던 위로의 밥상과 똑같은 구성이었고 잊고 있었던 미각의 기억이 그의 무의식을 자극했다. 서윤은 밥그릇 뚜껑을 열며 어서 와서 식사하라고 자연스럽게 권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혼 따위는 없었던 평온한 부부의 일상처럼 보였다. 뒤늦게 내려온 최유라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식탁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고 촌스러운 냄새가 진동한다며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강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 맛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침묵은 최유라를 더욱 불안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서유는 강민호의 식습관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없이 앞으로 밀어주었고 강민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먹었다. 최유라는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강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쇼핑 이야기나 사교계의 가십을 떠들며 관심을 끌려 했지만 강민호의 반응은 건성일 뿐이었다. 서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민호에게 회사의 재무팀장인 김이사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챙겨주는 게 좋겠다는 식의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툭 던졌다. 강민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서윤을 쳐다보며 네가 김이사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예전에 당신을 도울 때 자주 인사하던 사이가 아니냐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실 김이사는 강민호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었고 서윤의 말은 그가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강민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서윤은 태기를 박듯이 김이사가 최근에 골프장 회원권을 금매로 내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의심이 많은 강민호에게 있어 돈이 필요한 부하 직원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기에 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최유라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소외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강민호가 서재로 들어가자 서유는 과일을 깎아들고 그 뒤를 따랐는데 최유라가 따라오려 하자 강민호는 피곤하다며 그녀를 거칠게 제지했다. 서재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민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서윤의 존재를 힐끔거렸다. 서윤은 과일 접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김이사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대신 화제를 교묘하게 돌려 최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즘 유라 씨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 보이던데 혹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냐며 걱정하는 척 위장한 질문을 던졌다. 강민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펜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서유는 그의 의심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서유는 서재 책장에 꽂힌 책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강민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매 속에 숨겨둔 초소형 해킹칩을 책상 아래 본체 뒷면에 부착했다. 강민호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을 때 서유는 이미 책장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강민호는 서윤에게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도끼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알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강민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동시에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그는 서윤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문을 응시했다. 한편 자신의 방에서 분을 사귀고 있던 최유라는 강민호가 서윤과 서재에 한참 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로 나와 서재문에 귀를 대고 엿들으려 했지만 방음이 철저한 문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상상 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서윤과 마주쳤고 서윤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최유라를 지나쳐 갔다. 최유라는 서윤을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다그쳤지만 서윤은 그저 강민호가 당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대답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그 말은 최유라에게 강민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왜곡되어 전달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들통날까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서재의 컴퓨터와 동기화된 화면을 띄웠는데 해킹칩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강민호가 최근에 승인한 결제 서류들을 훑어보았고 그 중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최유라와 관련된 차명 계좌가 아니라 전혀 낯선 제3의 인물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최유라 역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강민호에게 접근한 하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서유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화면에 뜨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는데 파일명은 날짜로만 되어 있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강민호가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리스트와 그들의 약점을 기록한 블랙 파일이었다. 강민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권력의 핵심부와 결탁하여 자신의 제국을 굳건히 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그 리스트 하단에 최유라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제거 대상이라는 붉은색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강민호는 최유라의 배경을 이용해 먹은 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토사구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묘한 쾌감과 함께 이 정보를 이용해 두 사람을 완벽하게 갈라놓을 치명적인 계획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강민호와 최유라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강민호는 밤새 악몽에 시달린 듯 눈밑이 으랬고 최유라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들 사이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오늘 저녁에 있을 자선 파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강민호에게 파티에 참석할 것이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서유는 이번 파티에 검찰총장의 부인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흘리며 그의 참여를 유도했다. 권력에 굶주린 강민호가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고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자신도 파티에 가겠다고 나섰지만 강민호는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며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최유라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나만 배제하냐고 항변했지만 강민호는 대답 대신 신문을 탁 덮어버리는 것으로 무시했다. 서유는 최유라를 동정하는 척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민호 씨가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최유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식당을 나가버렸고 서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오늘 밤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기대하고 있었다. 독이 오른 최유라는 분명히 자신의 뒷배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윤이 노리는 바였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파티 준비를 위해 외출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녀가 드레스룸에서 꺼낸 옷은 3년 전 강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가 로비로 내려오자 강민호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잠시나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서유는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출발하자고 말했고 강민호는 최유라가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서윤을 에스코트하여 차에 올랐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2층 창가에 서 있는 최유라의 실루엣을 확인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차 안에서 강민호는 서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파티장에서 만날 사람들과 그곳에서 터트릴 폭탄들을 계산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밤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강민호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될 것이며 최유라 역시 그 무대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서유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USB를 만지작거리며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즐겼다. 저택에 홀로 남겨진 최유라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매달리며 강민호의 배신을 알리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차가 파티장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서유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강민호의 옆을 지켰다. 기자들은 죽은 줄 알았던 조강지처의 귀환에 열광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강민호는 당황하면서도 서윤의 에스코트의 의지에 인파를 뚫고 들어갔다. 연회장 입구에서 서윤은 강민호의 귓가에 속삭였는데 오늘 밤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에게 기대감을 주었지만 사실은 파멸의 서곡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윤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파티장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만 개의 빛 조각들이 호텔 연회장의 대리석 바닥 위로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귀부인들의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어지럽게 부유하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서윤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고고한 달처럼 주위의 시선을 독점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는 사교계의 언어와 예절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강민호에게 다가오는 정재계 인사들을 능수능란하게 상대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사실상 대화의 주도권은 이미 서윤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그는 그저 그녀를 장식하는 액세서리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조강지처의 드라마틱한 사연과 변함없는 우아함의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칼날 같은 긴장감을 감지하며 흥미로운 눈빛을 교환했다. 강민호는 연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서윤이 자신을 돕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이 타들어갔다. 투자자들은 강민호의 사업 계획보다 서윤의 안부와 그녀의 내조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경쟁사 임원들조차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윤은 그 명함들을 우아한 손놀림으로 받아 챙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맥을 넓히는 행위가 아니라 강민호가 가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강민호는 당장이라도 서윤의 손목을 끌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독한 위스키만 연거푸들이 켤 수밖에 없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윤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고정되었는데 그는 바로 강민호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김 이사였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도 거부한 채 연신 손목시계만 확인하고 있었다. 서윤은 강민호가 잠시 다른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탐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파를 헤치고 김 이사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김 이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들고 있던 술잔을 엎지를 뻔했지만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냅킨을 건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김 이사의 영혼을 꿰뚫어 볼 듯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어 그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서윤은 주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김 이사에게 단도직입적인 말을 던졌는데 그것은 강민호가 지시한 분식 회계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가 빼돌린 비자금이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번호였다. 김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입술로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릴 뿐이었다. 서윤은 미소를 유지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김 이사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강민호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김 이사에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밤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원본 장부를 가져오라고 제안했고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에 가까웠다. 그 순간 연회장의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는데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여자는 다름 아닌 최유라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명령을 어기고 파티장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우아한 파티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최유라는 군중 속에서 강민호와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그들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는데 하이힐 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불길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호는 최유라를 보자마자 경악하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입에서는 통제불능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최유라는 사람들 앞에서 서윤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내 자리를 뺏으러 온 마녀라고 악을 썼고 강민호에게는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저런 여자와 웃고 있을 수 있냐며 울부짖었다. 순식간에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공허하게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고 강민호의 사회적 평판은 그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최유라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는 여유를 보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최유라를 챙기는 척했지만 그 행동은 최유라를 더욱 비참하고 이성 없는 광녀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성을 잃은 최유라가 서윤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치켜들었지만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돌려 피했고 최유라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 위로 쓰러졌다. 와인잔들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최유라의 드레스를 적셨고 바닥에 나뒹구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강민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최유라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발버둥치며 끌려나가는 최유라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연회장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서윤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강민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고 그 눈빛은 당신이 만든 난장판을 똑바로 보라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강민호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다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를 연회장 뒤편의 VIP 라운지로 끌고 갔다. 방음이 완벽한 VIP 라운지의 문이 닫히자마자 강민호는 서윤을 소파 쪽으로 거칠게 밀쳐버렸는데 서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우아하게 한 바퀴를 돌며 균형을 잡고 섰다. 강민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윤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해대며 네가 꾸민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아까 서윤이 김이사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고 최유라가 나타난 타이밍 또한 서윤의 계획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기 어린 눈빛을 드러냈다.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강민호의 비겁함을 조롱하며 당신이 저지른 죄들이 이제야 발목을 잡는 것뿐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이성이 끊어진 강민호는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내리치려 했고 그 손에는 지난 3년 동안 그녀를 짓밟았던 폭력적인 본성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여자가 아니었기에 날아오는 강민호의 팔을 순식간에 낚아채고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팔목 관절을 비틀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민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은 꺾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강민호의 등 뒤로 올라타 제압하며 그의 귀에 대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배운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 같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목덜미를 물어뜯는 법이라고 속삭였다. 강민호는 고통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부릅뜨며 바둥거렸지만 서윤의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꼼짝할 수 없었다. 서윤은 강민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하여 라운지 벽면에 걸린 거울을 보게 만들었는데 거울 속에는 헝클어진 채 바닥을 기고 있는 강민호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강민호와 눈을 맞추며 이제 시작일 뿐이니 기대하라는 말을 남기고 잡고 있던 팔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강민호는 바닥에 처박히며 신음했고 서윤은 흐트러진 드레스를 정리하고 핸드백을 챙겨들며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강민호가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문을 열고 나갔다. 라운지 밖의 소음과 음악 소리가 문이 닫히면서 다시 차단되었고 강민호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패배감과 육체적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서유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작별 인사를 나누며 파티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호텔 로비 앞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고 운전석에서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3년 전 서윤이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 후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충성을 맹세한 조력자였고 서윤은 그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차에 올랐다. 차 안의 서늘한 공기가 뜨거웠던 파티장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김 이사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고 내용은 자정, 약속 장소라는 단 2마디였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유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그녀는 강민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최유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기회를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연민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감정을 갈무리하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로 앞을 응시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성이 아닌 이성만이 지배하는 잔혹한 사냥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조력자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서유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난장판이 된 파티장에서 쫓겨난 최유라는 찢어진 드레스를 부여잡고 호텔 뒷골목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검은 마스카라가 눈물과 섞여 괴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까 통화했던 그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강민호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진정하라고 말하며 이제 플랜 B를 가동할 때가 되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최유라는 끊긴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절망 끝에 선인간이 보여주는 최후의 발악과도 같았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서윤의 차는 약속 장소인 버려진 부두의 창고 앞에 도착했고 주위는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서윤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경계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김 이사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서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고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손길로 서류 가방을 건겨받았다. 가방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서윤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김 이사에게 준비된 여권과 항공권을 건네며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라고 명령했다. 김 이사가 허겁지겁 창고를 빠져나가고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서윤은 가방 속에 담긴 장부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강민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듯했다. 김 이사로부터 넘겨받은 장부를 품에 안고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쳐놓았는데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 나는 범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듯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우며 장부의 숫자들과 강민호의 회사 서버에서 빼낸 데이터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마침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장부 곳곳에 등장하는 바이퍼라는 의문의 코드명은 거액의 자금이 세탁되어 흘러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였는데 그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그 끝에는 국내 최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인 최 회장이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이 더욱 경악한 사실은 최유라의 본명이 최지수이며 그녀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최 회장의 숨겨진 친딸이라는 점이었다. 강민호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범죄 조직의 자금을 끌어들였고 그 담보로 최유라와 손을 잡았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서윤이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최유라가 그토록 당당하게 강민호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안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뒤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는데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의 수준을 넘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으로 변모해 버렸다. 강민호가 최유라의 배경을 이용하다가 토사구팽하려 했던 계획이 담긴 블랙 파일이 최 회장의 손에 들어간다면 강민호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당할 것이 뻔했다. 서윤은 이 위험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강민호와 최유라 그리고 그 뒤에 거대 조직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같은 시각 강민호는 텅 빈 서재에서 깨져버린 화병 조각들을 밟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는데 김 이사가 잠적했다는 보고와 함께 회사 내부망의 로그 기록에서 서윤의 침입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보다 최 회장의 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가 사라졌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만약 이 사실이 조직에 알려진다면 자신의 목숨은 파리만도 못한 신세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성이 마비된 강민호의 눈에는 더 이상 서윤이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바이러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서윤을 처리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사고사로 위장할 필요도 없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제거 명령이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서윤은 모든 증거 자료를 여러 개의 외장 하드에 백업하여 분산 보관한 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강민호의 저택 근처로 접근했다. 그녀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저택 주변의 감도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정원의 조경수들 사이에 숨어있는 낯선 그림자들은 일반적인 경비원들의 움직임과는 확연히 달랐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물체는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금속성 광택을 띠고 있었다. 서윤은 강민호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고 즉시 차를 돌려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시동을 거는 순간 매복해 있던 검은색 SUV 2대가 맹렬한 기세로 튀어나와 그녀의 차 앞뒤를 가로막으며 퇴로를 차단해 버렸다. 서윤은 급히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뒤쪽 차량의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은 뒤 틈을 만들어 빠져나갔지만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크게 요동쳤다. 깨진 후미등 파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킬러들이 탑승한 SUV들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떼처럼 집요하게 서윤의 차를 압박해왔고 그들은 굽이친 언덕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협적으로 차체를 부딪혀왔다. 서윤은 핸들을 꽉 쥐고 백미러를 통해 따라붙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노려보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생존 본능으로 더욱 파랗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맹세했던 다짐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각성시켰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창을 때리고 있었고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벌어지는 고속주행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뒤따라오던 차량 한 대가 서윤의 차 옆으로 나란히 붙으며 창문을 내렸고 그 안에서 복면을 쓴 남자가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번개 불빛에 순간적으로 비쳤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고 총성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조수석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뺨을 스쳤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 상대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상대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회전했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내비게이션을 힐끔거리며 도주 경로를 계산했는데 이대로 곱게 뻗은 도로를 계속 달렸다가는 성능이 좋은 그들의 차량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전방에 보이는 공사 중인 우회도로 표지판을 향해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흙탕물이 튀는 비포장 도로로 거칠게 진입했다.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좁고 복잡한 길은 추격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덩치 큰 SUV의 기동성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라이트를 끄고 어둠의 의지에 질주하는 도박을 감행했는데 이는 그녀가 과거 강민호와 함께 이 지역의 개발 부지를 답사하며 지형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엔진 소리만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서윤의 차는 미로 같은 공사 현장을 유령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끈질긴 추격자들은 드론까지 띄워 서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가 공사장을 빠져나와 다시 국도변으로 진입하자마자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이 정면으로 돌진해 왔다. 피할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충돌을 각오했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육중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교차로로 끼어들었다. 트럭은 서윤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돌진해 오던 킬러들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적의 차량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서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뛰어내려왔는데 그는 바로 파티장에서 그녀를 수행했던 조력자였다. 조력자는 서윤의 차문을 열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다급하게 갈아타야 한다고 소리쳤는데 그의 얼굴에도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조력자의 부축을 받아 트럭 뒤편에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로 옮겨 탔고 그들은 불길에 휩싸인 사고 현장을 뒤로 한 채 신속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윤에게 조력자는 미리 챙겨온 구급상자를 건네며 강민호가 전문 청부업자들을 고용했으며 이제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달았음을 보고했다. 서윤은 찢어진 뺨의 상처를 소독하며 쓰라린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는 숫돌과도 같았다. 그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창고를 개조한 임시 거처에 도착했고 그곳은 최첨단 보안 장비로 무장된 서윤의 비밀 요새였다. 서윤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바로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아 쫓기던 도중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영상 속에는 킬러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이 영상과 함께 강민호가 킬러에게 지시를 내리는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경찰과 언론 그리고 최 회장의 경쟁 조직에게 동시에 뿌릴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강민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를 범죄 세계의 공적으로 만들어 사방에서 조여오는 공포 속에 질식하게 만들려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서윤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를 확신하는 장수의 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작전 실패 보고를 받은 강민호는 공포와 분노로 인해 반쯤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그는 집무실의 집기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며 부하들에게 서윤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도 모두 죽을 줄 알라고 고함을 질렀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유라는 강민호의 광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강민호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내 아비에게 연락해서 당장 해결하라고 협박했다. 최유라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최 회장은 이미 정보망을 통해 강민호의 횡령 사실과 블랙파일의 존재를 눈치채고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호와 최유라는 그제야 자신들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교환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서유는 창고 밖으로 나와 비가 그치고 맑게 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새벽 공기에는 차가운 이슬 냄새와 함께 다가올 결전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조력자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조용히 말했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잔을 받아들었다. 내일 있을 주주총회는 강민호가 회장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지만 서유는 그 자리를 그의 처형식으로 만들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강민호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결혼 반지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던져버렸고 반지는 어둠 속으로 굴러가 사라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내일 아침 태양과 함께 다시 태어날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도심의 마천루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강민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고 최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설마 그녀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총회장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윤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한 채 조력자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총회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강민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강민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개회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자가 강민호의 신임 회장 취임 안건을 상정하려는 순간 강당의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역광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바로 한서윤이었고 그녀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서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민호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날리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강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윤은 단상 아래 멈춰서서 강민호와 최유라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회사의 숨겨진 대주주이자 강민호의 범죄를 고발할 증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선포했다. 강민호는 경비원들에게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서윤의 사람들이 경비 병력을 제압한 뒤였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스크린을 가리켰고 곧이어 대형 화면에는 강민호의 범죄 행각과 최유라의 정체가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비명과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아수라장 속에서 서유는 무너져 내리는 강민호의 얼굴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사냥이 끝났음을 느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강민호가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공모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것은 모두 조작된 영상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군중의 소음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영상 속의 그는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위선적인 모습과는 달리 탐욕스럽고 비열한 표정으로 검은 돈을 챙기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최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한 기업가의 도덕적 파산과 그를 둘러싼 추악한 카르텔을 세상에 발가벗겨 전시하는 공개 처형과도 같았다. 한서유는 단상 중앙에 서서 혼란스러운 장내를 차분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을 뚫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넘어갔으며 이 시간부로 강민호의 모든 경영권은 정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판사가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단호했고 주주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서서히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입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자신이 대표하는 투자그룹이 회사의 부실 채권을 모두 인수했으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준비를 마쳤음을 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당당한 태도는 강민호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좌중을 장악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윤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꼴사나운 모습은 수십 대의 카메라에 의해 생중계되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최유라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는데 이 모든 것이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며 자신은 협박을 당했을 뿐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지만 강민호의 비겁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여자를 가차없이 제물로 삼으려 했다. 그는 최유라가 폭력 조직인 아버지의 힘을 빌려 자신을 조종했으며 자신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울먹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그 말을 들은 최유라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사리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들고 강민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찍으며 발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호의 사주를 받아 한서윤을 죽이려 했으며 강민호가 건네준 살인 청부 자금이 담긴 가방을 직접 운반했던 사실까지 폭로해버렸다. 두 남녀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단상 위에서 뒤엉켜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였고 점잖은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싸움판으로 변질되었다. 서유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추악한 자멸극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의 완성이자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엉겨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으며 저주를 퍼붓느라 정신이 없었다. 최유라의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문신이 드러나고 강민호의 얼굴은 손톱 자국으로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추태를 부리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주주들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찾고 일부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을 올렸다. 서유는 그들의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단상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육중한 문이 열리며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강민호와 최유라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제야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을 조여오자 강민호는 현실을 자각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서윤을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봐서라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강민호는 이미 죽은 사람이자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고 살려달라는 그의 외침은 그녀의 가슴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강민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고 그의 절규는 총회장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최유라 역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도끼를 뿜어내며 서윤을 노려보았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서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최유라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텅 비어버렸고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가 믿었던 뒷배와 사랑 그리고 돈과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독방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주범들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가라앉자 총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리더의 엄중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회사가 겪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은 불안에 떨던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호의 시대가 끝나고 한서윤이라는 새로운 리더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윤은 회의를 마무리하고 단상을 내려오면서 몰려드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어깨에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력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겉옷을 걸쳐주었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3년 전 비 오는 날 쫓겨났던 자신을 떠올렸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회사를 나서자 밖에는 여전히 많은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을 지나 자신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서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재 중 전화 목록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강민호의 변호사들과 최유라의 측근들이 남긴 다급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 과거의 찌꺼기들은 모두 청산되었고 그녀 앞에는 오직 미래만이 놓여 있었기에 뒤를 돌아볼 이유는 없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요양병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서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3년 전 강민호에 의해 강제로 격리되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서윤이 죽은 줄로만 알고 병상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던 어머니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고
서윤을 보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서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오열했고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강민호 회장의 구속과 한서윤의 경영권 장악에 대한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재계의 지각 변동이라 평하며 서윤의 행보에 주목했다. 서윤은 어머니가 잠든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화면 속의 강민호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한때 그가 가졌던 위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달콤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끝내고 나니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고 그녀는 이제 이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회장실로 들어가 강민호가 앉았던 그 의자를 치워버리고 자신이 쓰던 심플한 의자를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권위적인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실무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그녀의 의지 표현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업무를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서윤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강민호와 최유라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했는데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치열하고 냉혹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잘 해냈다고 칭찬했고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온전한 한서윤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거리에 다시금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강민호 회장의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만큼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피고석에 앉은 강민호는 수척해진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어깨는 죄수의 낙인이 찍힌 수에 아래서 처량하게 굽어 있었다. 판사는 강민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가 저지른 경제범죄와 인륜을 저버린 살인 미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엄중하게 꾸짖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하는 가운데 강민호는 판결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최유라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한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살인 청부를 직접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억울하다고 난동을 부렸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가면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한때 화려한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남의 남편을 가로채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독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라는 꼬리표뿐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뒷배인 최 회장 또한 해외 도피 중에 인터폴에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고 그의 조직은 서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일망타진되어 공중분해되었다. 악의 카르텔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몰락은 사필 귀정이라는 옛말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법정을 나선 한서윤은
쏟아지는 봄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지난 겨울 내내 그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완전히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몰려드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짧게 목례만 건네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고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치열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하게 쫓겨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순간부터 낯선 여자의 그림자를 쫓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던 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악인들을 심판대에 세운 오늘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재련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복수의 화신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 한서윤 그 자체였다. 회사는 서윤의 주도하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단행했는데 그녀는 강민호가 심어놓은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있고 도덕적인 전문 경영인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자신이 회장직을 독점하며 또 다른 권력자가 되는 대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 두려워했지만 서윤이 보여준 공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강민호가 횡령했던 자금을 모두 환수하여 회사의 부채를 갚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서윤은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처음으로 강민호와 살았던, 그리고 잠시나마 전쟁터였던 그 언덕 위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저택은 이미 매각이 결정되어 가구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고 텅 빈 거실에는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만이 먼지 춤을 추고 있었다. 서윤은 텅 빈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덤덤한 회한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최유라가 주인 행세를 하며 화장대를 차지했던 안방으로 들어갔고 덩그러니 남겨진 빈 공간을 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토록 화려하게 치장하고 서로를 속이며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묘한 깨달음을 주었다. 서윤은 발코니로 나가 3년 전 비오는 밤 쫓겨나며 바라봤던 정원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때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였던 그곳이 이제는 평온한 쉼터처럼 보였다. 정원 한 구석에는 아직도 강민호가 아끼던 조경수들이 남아 있었지만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제멋대로 자라난 가지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눈을 감은 채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고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 편히 쉬어도 된다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까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며 비로소 강민호라는 이름과 그 집이 주는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극복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반환점이 되었다. 저택을 나서자 정문 앞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던 조력자가 차를 대기시킨 채 서 있었고 그는 서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서윤의 손과 발이 되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서윤은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차에 오른 서윤은 조력자에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앞으로 그려나갈 자신의 미래를 구상해보고 싶었다. 조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언덕길을 내려가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해안 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을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인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는데 그녀는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 그녀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옆좌석에 놓인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는데 그곳에는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잠시 그 메모들을 바라보다가 과감하게 페이지를 찢어 창밖으로 날려보냈고 하얀 종이 조각들은 나비처럼 펄럭이며 바람을 타고 멀리 사라져갔다. 그것은 과거의 기록들을 지우고 백지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다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바닷가에 도착한 서윤은 신발을 벗어들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는데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고운 모래의 감촉과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오감을 깨웠다. 그녀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인간의 삶 또한 저 파도처럼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것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파도에 휩쓸리는 조약돌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처럼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연출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은 서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곧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다시 차로 돌아와 조력자에게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했고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락함과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집은 화려했지만 차갑고 고독한 곳이었다면 지금 그녀가 돌아가는 집은 작고 소박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부속품으로 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믿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긴 겨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차가 도심의 야경 속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서윤은 그 불빛 하나하나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극으로 끝을 맺었고 이 경험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3년 전의 유약한 모습도 복수에 불타던 독한 모습도 아닌 평온하고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작게 속삭였고 그 말은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차는 어느새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 앞에 도착했고 서윤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서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서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과거의 아픈 그림자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집 안으로 들어갔고 등 뒤로 문이 닫히며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련이 차단되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버려진 아내가 돌아와 발견한 것은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라는 찬란한 빛이었다.